사단법인 건강인문학 포럼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행복의 역사. 되게 지금 그리스 고전에서 가지고 오는데요. 그때 거기가 현재 여기에서도 통용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의 열풍을 일으킨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을 그리스 고전으로 만든 장본인이자 서양 고전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철학, 문학, 수사학 넘나드는 우리에게 행복의 역사를 들려줄 겁니다. 자, 김원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행복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 고전에서 찾는 행복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제목은 행복의 역사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행복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과 말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전공했던 그리스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플라톤의 국가의 주인공은 이제 소크라테스로 나오게 되고,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있는데, 큰 주제의 물음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숨겨진 질문이 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요약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행복하다. 정의로운 사람은 비록 오해를 받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영혼의 균형을 잡고 평안을 누리며 결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하다는 것, 거기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정의라는 걸 놓았는데, 여기에서 행복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곤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에우다이모니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에우가 좋다는 뜻이고 뒤에 다이모니, 영성, 정신, 신령함 이런 건데요.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정신이 건강하다는 쪽으로 갑니다. 그에 반해서 오블로스나 마카리아, 에우티키아 이런 쪽은 어떤 제복과 관련이 있고 물질적인 속성이 좀 강한 편이긴 합니다. 즉 행복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문다면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플라톤의 통찰이고 그리스인들이 함께 공유했으며 로마, 서양까지 이어진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공감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각각이 제 역할을 다하면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플라톤은 마음, 정신, 이걸 이제 영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영혼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 쪽에 이성이란 부분이 있고, 그 이성이 제 기능을 다하면 지혜의 미덕이 발휘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기계라는 그 영혼의 마음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 기능을 다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가 좀 문제인데요. 배에는 욕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욕망이 제 기능을 다하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겠죠. 그런데 성실히 일하는 것이 과하게 되면 과욕과 탐욕이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에서 욕망을 누를 때 진정한 의미의 성실과 열심이 나온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걸 절제의 미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느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지혜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용기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절제가 뛰어나게 되는데,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전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통치자가 되고 용기가 강한 사람이 수호자, 즉 군인이나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되고 절제력이 뛰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생산자가 돼서 각자가 제 역할을 다하면 그 사회가 정의롭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런 정의로운 사람과 정의로운 사회가 결국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이 바티칸을 만든 사람이 율리우스 2세라는 교황이었는데, 이 교황이 업무 공간 또는 기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서 당대 최고의 건축가와 예술가를 불렀습니다. 브라만테라고 하는 건축가에게 전체 설계를 맡기고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에게 내부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그중에 라파엘로의 방 중에 스텐자 델라 세냐투라, 서명의 방, 다른 말로 하면 결제하는 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결제하는 방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남쪽에 보면 4가지 덕이 그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 여신이 그려져 있고
그 가운데 그려진 여신이 지혜를 상징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성찰한다는 의미, 그리고 나무가지를 들고 갑옷을 입고 있는 여신이 있죠. 이게 용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고삐를 잡아당기는 여신인데 이게 절제 미덕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천장에 보면은 정의의 여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우스 숨 우니쿠 있게 트리부이트라는 라틴어로 써 있는데 각자에게 적절한 몫을 나누어준다. 교황에게 라파엘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황님께서는 이 네 가지 미덕을 갖추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네 가지 덕이 그 국가에서 말했던 네 가지 덕과 통하죠. 그리스의 철학자의 얘기가 서양 역사에 면면이 흐른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갖추었을 때 전체적으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정의로운 판단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행복함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고의 가치인 그 행복에 이르려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 인간에게 가장 고유한 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덕은 그리스 말로 아레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덕, 그러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생각하지만 아레테는 상당히 기능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뛰어남, 탁월함, 그 역할을 제대로 함, 요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고유한 덕이 뭐냐? 하나는 지성적인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이 있죠. 거기서 탁월하게 되는 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또 하나는 품성적 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제구실을 다할 때, 우리는 그걸 이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야, 공부도 잘하고 착한 사람 되라. 이러면 행복해진다. 제가 제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얻는다면 그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제 일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맺는다면 그거야말로 불행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더할 수 있는 게 플라톤의 얘기처럼 건강한 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무스 사누스 인 꼬르포레 사노. 아니무스 사누스, 이건 건전한 정신. 꼬르포레는 신체라는 뜻이고 사노는 건강한 건전함,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 이럴 때 행복해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좀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덕을 갖추고 훌륭한 인품을 갖춘 그런 고귀한 사람을 스푸다이오스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번역하느냐 가지고 고전학자들이 논쟁 중인데 전 고귀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결론, 윤리학적인 결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덕을 갖추고 실천을 통해 탁월성을 실현하는 이런 고귀한 사람, 스푸다이오스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윤리학이 개인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차원으로 넘어갈 때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혼자선 못 살고 정치 공동체, 폴리스라고 할 수 있는데 폴리스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인도에 가서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폴리티콘 존, 정치적 동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적 결론은 정치학적으로 확장시키면 어떻게 되냐. 인간의 조음들 중에 가장 큰 조음인 행복은 궁극적으로 정치 공동체 안에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왜냐? 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라 폴리스를 이루고 사는 동물. 이걸 이제 정치적 동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폴리스적 동물, 즉 공동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정치학, 권력을 잡기 위한 어떤 노하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폴리티크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궁극적인, 그리고 굉장히 큰 범위 내에서는 같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기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치학의 목적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들을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서 덕을 실현하고 행복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 정치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정의롭고 나 잘 살고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 맺고 그럼 행복할까? 아리스토텔레스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목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공부하고 살아가던 아테네에서 매년 공연되던 비극 작품이었습니다. 이 비극 공연대, 이게 그리스 아테네에선 최고의 축제였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를 가만 보니까 비극 무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주인공들을 잘 주목해 보니까 어떤 모습이 포착이 되냐면 덕을 갖춘 고귀한 사람, 즉 스푸다이오스한 사람들이 잘 성공하는 것 같다가 결국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운명의 한계에 부딪혀서 파멸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애통해하고 연민과 공포를 느끼면서 소위 말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덕을 갖춘 그런 고귀한 자가 행복을 누리면서 그런 시민들이 모여 사는 행복한 나라를 꿈꾸면서 윤리학과 정치학의 태제를 내세웠는데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극이 아테네를 매료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맞아, 저럴 수 있는데 내 얘기는 탁상공론이 아닐까, 공허한 이상주의자의 꿈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죠. 덕을 갖춘 고귀한 사람의 불행, 파멸,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직시한 겁니다. 그 직시하는 비극을 탐구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인생의 새로운 비밀에 직면하게 됐다는 거죠. 플라톤 같으면 이럽니다. 야, 이런 거 보여주지 마. 이런 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려고 안 그럴 거 아니야. 도덕적이고 또는 자기의 탁월성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애들 쫓아내. 소위 말하는 시인 추방론을 주장하죠. 근데 아리스토텔레는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이 사람들도 인생의 또 다른 비밀을, 인생의 또 다른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해야겠죠. 정의롭고 탁월하고 도덕적으로 살면서도 내가 사는 것이 꼭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이거 명심하고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시학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윤리학과 정치학의 철학자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자기는 이 두 개, 어떻게 되면 서로 배치되고 모순될 수 있는 이 두 개를 함께 끌어안으면서 높은 품격을 유지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입니다. 자, 오이디푸스는 어떤 사람이냐?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의 왕자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듣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러면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떻게 어머니를 범하느냐. 나는 여기를 코린토스에 떠나야겠다. 그 과정에서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테베 왕이 돼서 그쪽 나라의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그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신이 자기에게 행복을 내려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테베에 역병이 닥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그 원인을 추적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해결 방법이 뭐였냐면 오이디푸스가 왕이 되기 전에 왕이었던 라이오스를 죽인 자를 색출해서 그를 처단해야만 이 도시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신탁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좋다. 내가 여러분께 약속한다. 내가 그 범인을 반드시 잡아서 그놈을 벌하고 쫓아내서 우리 도시를 깨끗하게 정화하겠다. 자,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자신은 테베에서 태어났던 왕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한다는 그 사실이 그의 부모에게 알려지자 그 부모가 얘를 버렸던 거죠. 그래서 코린토스의 왕자로 살았는데 얘도 그 신탁을 알고 다시 피한다고 피해온 게 그 원죄의 핵심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자기는 아버지를 죽였고 어머니를 범한 거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찌르고 자신을 스스로 추방함으로써 백성들과 했던 약속을 지킵니다. 끝까지 스푸다이오스한 고결한 왕으로서도 탁월하고 인간으로서도 탁월한 품격을 유지하고 조용히 떠나가게 되죠. 오이디푸스는 운명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벗어날 수 있는 운명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자유롭게 선택했고 그래서 끝까지 고결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죠. 그러나 순간순간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았고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 인간의 행복이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몰락한 것 같은데 다시 행복의 길로 간다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데요. 예전에 강성했던 수많은 도시들이 지금은 미약해졌고 나의 시대의 강성한 도시들이 예전에는 미약했었다. 지금 잘 나가는 애들 꼬꾸라질 수 있고 지금 고통받는 자 일어설 수 있다. 그게 인생이다. 자,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테네의 지혜로운 정치인인 솔론이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를 찾아가게 되죠. 크로이소스는 그리스에서 온 현자 앞에 자신의 행복을 뻐겨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큰 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창고로 데려갑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었죠. 난 당신이 지혜를 사랑하고 세상 구경을 많이 다닌다는 말을 들었소. 그래서 묻겠소. 당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한 것 같소? 하고 물었어요. 당신이야말로 최고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버럭 화가 내면서 야, 너 이거 안 보이니? 네가 지금 말한 다 보니까 평민들인데 걔네들보다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솔론이 한 말. 당신 죽을 때까지 난 모르겠다. 지금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언제 당신이 꼬꾸라질지 지금 상태만 보고 당신을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고 보니 앞에 세 사람 다 죽음 말년이 행복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솔론의 대답의 현명함은 크로이소스 자신이 증명해 주죠. 결국 페르시아에게 패망하고 포로 신세가 돼서 말년을 불행하게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그리스인들의 지혜를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걸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행복하고 결과적으로 불행하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매달리는 삶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과가 어떻든 내가 내 삶을 단단하게 이끌어갈 때 그게 진짜 행복하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의 성공에 도취되어 오만하지 않고 탐욕에 물들지 않는 겸손하고 절대된 삶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그런 걸 주장했던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최근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 SDSN에서 2022년 세계 행복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전 세계 150여 개국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보고서인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1위를 차지한 나라 어디일까요? 바로 북유럽의 핀란드. 무려 5년 연속 1위로 선정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이름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를 포함해서 상위 10개국 중 절반의 자리를 북유럽이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북유럽은 대체 왜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까요? 대체 그 비결은 뭘까요? 북유럽 행복의 비결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북유럽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인들보다 뇌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난다마이드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할 때 일정한 시간을 넘어서면 희열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물질도 바로 이 아난다마이드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이기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보니까 이 아난다마이드가 뇌에서 더 많이 나올수록 뇌 자체가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아난다마이드를 발생시키는 특정 효소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보면 북유럽이 21%, 하지만 나이지리아는 무려 45%라는 거예요. 나이지리아가 훨씬 더 높죠. 그런데 왜 나이지리아가 가장 행복한 나라는 아니냐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뇌에서 가지고 있는 선천적 행복감뿐만 아니라 만들어낸 행복감 역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건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데에는 선천적인 행복감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복감도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유럽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행복감은 뭘까요?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께서 높은 복지 수준 때문이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꼽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면 그 바꿀 수 없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 또는 바꿀 필요가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꾸려 하지 않는 것도 행복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북유럽 사람들은요, 거리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물건도 정말 자주 안 바꿔요. 무언가를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에는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연구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바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댄 길버트. 댄 길버트 교수는요, 하버드 졸업반 학생들을 모아놓고 암실에서 사진을 현상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졸업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하버드를 졸업합니다. 캠퍼스에 여러 추억이 있을 텐데요. 아름답게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이 필름으로 사진 10장씩 찍어오세요. 그래서 학생들은 10장의 사진을 찍어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진을 찍어온 학생들에게 자기가 찍어온 10장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 3장씩 고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고른 사진을 언제든 기한 내에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나머지 절반의 학생에게는요, 댄 길버트 교수 앞에서 3장을 고르면 나머지 7장을 쇠절기에 놓고 갈아버려요.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은 내가 지금 3장을 골랐지만 다른 7장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할 테고, 두 번째 그룹 학생들은 자기가 고른 3장을 이제 결코 바꿀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이 두 그룹 모두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3장씩을 가졌습니다. 어느 그룹이 더 이 3장에 만족할까요? 어떤 그룹이 자기가 고른 이 3장의 사진을 좋아하고 그 선호도를 유지할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선호도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2, 3일이 지나면서부터 그 선호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지죠. 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자기가 최초에 선택한 사진 3장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더 떨어집니다. 내가 가진 사진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가진 사진에 대한 선호도가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진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 사진에 대한 선호도가 유지되거나 심지어 더 올라가기도 하죠. 바로 이런 실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북유럽이 왜 더 행복에 유리한가를 알 수 있죠. 사실 북유럽의 교육과 문화를 보면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심지어 패배 같은 것도 빨리 인정하도록 하죠. 이건 상황에 굴복하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것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면 행복감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확실히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어떨까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건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일이야. 저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께서는 이럴 때 의지를 불태우시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거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자, 그러다 보니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이를 악물고 바꾸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 바꿀 수 없는 걸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 거겠죠. 당연히 행복의 조건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굴의 자세를 가지면서 우리는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죠. 그러니 우리의 성과와 눈부신 성장에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동반자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행복하기 힘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뇌에서 행복을 만들게 하는 물질 아난다마이드, 이 분비량 자체가 한국인은 매우 적습니다. 북유럽이 평균적으로 21%, 나이지리아가 45%, 그런데 한국은 겨우 14%에 불과하거든요. 즉, 뇌 자체가 선천적으로 행복을 잘 느끼기 어려운 그런 구조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쩐지 내가 행복하기가 그래서 힘들구만 이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시거나 아니 왜 우리 뇌는 그따위로 타고난 거야? 라고 하면서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천적으로 행복하기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죠. 힘드니까 그만큼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하려면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여러분께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뭔가요? 당신의 행복은 뭘까요? 지금 이 질문에 대답이 쉬우신가요? 우리가 행복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행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면서 대체 어떻게 행복을 찾냐는 거예요. 목적지도 없으면서 무조건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언제 행복한지, 뭘 할 때 행복한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행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하더라도, 심지어는 결과가 그다지 괜찮지 않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할 때, 정말 이걸 할 때 내가 즐거워? 그러면 바로 그때 행복인 겁니다. 무언가를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다. 그것도 역시 행복인 거죠. 그런 걸 정말 많이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죠.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심리 분야 연구자들이 강조드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뇌는 행복의 크기보다 빈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불행하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일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일만 하는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왜냐고요? 일에서는 만족감을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는 일이 너무 재밌어 라고 얘기하는 분은 솔직히 제가 봐도 신기하고 이상한 분입니다. 일은 재미없습니다. 저도 학자인데 공부 재미없어요. 일을 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결실이 달콤하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지루한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거죠. 일을 재밌게 하란 말이야 라는 말은요,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행복한 기억을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일할 때 진짜 많이 하는 행동이 있죠. 아, 일해야 되는데 일이 손에 안 잡혀.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냥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무게감이나 부담감에 빠져서 정작 아무 일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나는 왜 이럴까? 이번 생은 폭망인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럴 때는요, 과감하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일을 딱 30분만 하고 나서 일에 집중하자. 차라리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생각이 됩니다. 나는 대체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귀하께서는 대체 행복을 위해서 어떤 걸 하셨냐고요? 스스로 행복의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노력하셨냐고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나 문화와 비교했을 때 한국인은 행복하기가 유독 힘든 민족이라는 거. 그러니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남들의 2배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제가 심리학자로서 드릴 수 있는 행복의 팁 중 최고입니다.